오늘 여러분들께 세무 대행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된 엄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및 일반 회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였고요. 타링이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세무회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주제인 세무 대행의 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세무 대행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무 대행의 장단점, 그리고 세무 대행을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처리해 주는지, 마지막으로는 세무 대리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세무 대행에 대한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한 후 순서와 보통은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금을 투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하실 거고요. 네 번째, 각종 계약,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계약 등 그런 각종 계약을 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제일 먼저는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매출 증대에 대한 고민, 이거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직원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각종 행정 절차, 그리고 또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게 되시는데, 이 거래에서 증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빙이 뭐지?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텐데, 이 증빙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를 꼭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시게 되고,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거래를 해야 우리가 유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거치면서 세무 대행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또 본격적인 세무에 대한 고민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부가세는 왜 내야 되는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확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명확한 답을 얻으면서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편리하면서도 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무 대리인인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도 있고 세무회계 사무소도 있는데요. 이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세무사가 소속된 회사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세무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 대행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세무 대행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비용입니다. 사업 초기에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아껴야겠죠. 그런데 세무 대행을 맡기면 월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이 정도를 지불해야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생활비 쪽으로 각종 공과금 고정적으로 나가면 부담이 되는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업할 때 보통 어떤 금액이 고정적으로 되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전화, 렌탈, 임대료, 4대 보험, 상호분리, 보험료, 이런 비용이 세무대행 수수료 비용까지 나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직접 신고를 하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워낙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잘 챙기고 알맞게 신고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잘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으로는 세무 대행을 맡겨서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간편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료 요청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무 대리인은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간편하게 이거 일 처리를 하려고 맡긴 건데 왜 계속 이걸 문의를 하지? 내가 이걸 답변을 해주다가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다 해놓으시면은 사업하는데 좀 바쁜데 좀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고민은 뭐가 있냐면은 세무 대행을 맡겨서 절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신고했을 때랑 세무 대리인이 신고했을 때랑 이제 비교가 되면은 명확하게 얼마가 절세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지불한 이 수수료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딱 비교를 할 수도 없으니까 수수료가 비싸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민으로는 세무 대리인 선정에 대한 고민이에요. 주변에 세무사 사무소는 엄청 많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지 잘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세무사를 소개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매출과 관련된 재무 정보가 같은 사무소에 맡기게 되면 당연히 개인정보법에 그거에서 유출은 되지 않지만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도 지인이 맡기는 세무사무소에 소개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한번 선정을 하게 되면 변경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문제가 생겨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세무 대리인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대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무 대행의 장단점은 앞서 조금 언급하기도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은 일단 편하다는 겁니다. 네, 너무 편하죠. 내가 직접 신고 안 해도 되니까, 맡기고 하면 신고 때 다 돼가지고 자료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만 제공해주면 알아서 신고를 해주니까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세무가 세법에 대한 사무라는 말인데요. 세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법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무에 대해서 잘 알면은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세에 대한 가이드를 세무사가 제공을 해주니까 우리가 절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수료 낸 게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세무 대행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은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단점으로서 발생하는 이 비용은 매월 발생하는 세무 대행 수수료가 조금 더 과도하다, 절세에 대한 것보다 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초반에는 신고를 하면서 내역이 복잡하거나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한 내용을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사를 맡겨가지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행의 단점으로는 비용을 좀 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비용을 많이 감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세무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모든 거를 일임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경을 이게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행을 맡겼으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업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이 사업주한테 사용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또 협조를 해주셔야지 원활한 세무 대리 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점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게 좀 이제 비용적인 부분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대행의 또 장단점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만약에 회사 내에 격리 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업이 좀 커져가지고 이 격리 사무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격리 사무만 보시는 분도 이 회사 내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과 비용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영업사원이 어딜 가서 매출을 발생시켜 올 수도 있고, 영업사원이 아니면은 주유카드를 써가지고 그 주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그 격리사원에게도 우리가 모든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세무 대행은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격리를 봐준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아웃소싱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역을 다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장점이 하나 나오는 게, 격리사원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줘도 못해도 월에 180에서 19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세무 대행을 맡기면 월에 11만 원 정도면 확실히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격리사원에 대한 장점은 사업주가 정한 업무 범위가 좀 넓어지면 그 업무도 다 이제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무 대행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딱 세무나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주는 거고, 격리사원은 이제 회사 내에서 모든 업무, 뭐 총무 업무나 기타 업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세무 대행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세무 대행의 장단점 이외에 그러면 우리가 세무 대행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해주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려볼게요. 먼저 세무 대행을 했을 때 대표적인 거는 각종 세무 신고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세 이런 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다 해주고 그리고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회계 장부가 우리가 아까 제가 기장이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장이라는 말은 장부, 기장, 장부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기장이거든요. 근데 이 장부 기록을 회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 그 세무 대행에서 해주는 게 외부 기장이라는 말을 해요. 반대로 이제 세무 대리인이 아닌 회사 내에서 기장하는 거는 내부 기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 대행을 맡기면은 아 기장 회계 장부를 작성해 주는구나, 그리고 각종 세무를 신고를 작성을 해서 그 대신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회계 프로그램도 없고 일단 사업주에서는 이런 회계에 대한 지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계 격리사원을 고용하게 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회계 장부는 보통 복식부기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시는 거는 용돈기입장, 가계부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국만 단순하게 적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식장부라고 하고 복식장부는 단식장부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자금의 흐름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하고 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탁구 보면은 단식 경기가 있고 그리고 또 복식 경기, 두 명이서 하는 복식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단식은 1대1, 1로 대응을 해가지고 탁구를 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 그 수입이 들어왔다.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로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 이렇게 하는 게 단식이고요. 복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플러스로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들어온 이유와 들어온 그 항목에 대해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5가지 계정으로 좀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들어온 이유는 수익이에요. 뭐 월급을 통해서 들어온 게 100만 원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 현금으로 들어왔다. 자산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그 2가지 항목을 하는 게 복식 장부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그런 장부를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작성을 해주는 게 복식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식 부기로는 회계 장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식부기 장부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로는 이제 금융기관 혹은 기타 국가기관에 제출해가지고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 이런 데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신고 기간에 맞춰서 세금 신고를 하고 또 부가서비스로는 노무신고라는 걸 합니다. 노무신고는 무엇이냐면은 직원들이 입퇴사를 했을 때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부가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왜냐면 이 노무랑 세무는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뭔가 노무를 이제 대행을 맡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노무사를 찾아가서 대행을 맡길 정도는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는 직원들이 뭐 1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급여가 매월 바뀌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수당하는 게 제공이 되거나 이러면은 계속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이런 거를 좀 대응을 해주거나 이런 게 노무사에서 하는 업무니까 노무 대행을 맡기신다 그러시면은 그런 것까지도 조금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노무사에 맡기지 않는다 하면은 세무 대행을 맡기실 때 부가서비스로서 이런 노무 업무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부가서비스가 내가 이걸 체크를 해서 노무 서비스를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노무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 대행을 할 때 뭔가 이제 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기장대리하고 신고대리입니다. 기장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부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기장대리고요. 기장대리에서는 매월 기장료를 발생하게 되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신고대리는 신고 기간에 신고서만 작성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만 별도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또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보통 소규모 사업장이 이제 신고서 작성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 대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세무 대리인도 염두를 하게 되거든요. 신고서 기간을 작성하는 기간에 신고 대리의 거래처가 좀 이제 방문을 할 수 있겠구나, 의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를 하게 되지만 기장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업무에 좀 이제 중요도라 아니면 이제 우선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 대리만 맡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내가 의뢰를 할지 이런 것도 정해두시고 거기가 이제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신고 기간 임박해가지고 막 급하게 갔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신고 대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신고 대리를 받는 접수 기간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급하게 막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급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성 대리가 아니라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세무 대리인 찾으셔가지고 신고를 맡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좋냐면은 사업주의 업무 처리 방식하고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세무사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좀 더 크고 유명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의 업무를 봐주는 담당자는 한 명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당자가 나와 업무 성향이 좀 다르다? 이러면은 조금 더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빠르게 피드백을 받길 원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담당자한테 유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청 꼼꼼한 성격이어가지고 이걸 다 확인을 한 후에 정확한지 그리고 또 명확한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수일에 걸쳐가지고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사업자한테 알려준다고 하면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업무 사용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빠른 피드백을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모아서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성향을 맞는 담당자를 찾아라. 저는 이거를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무를 할 때 제가 거래처를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의 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업주분이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격리사원이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업무 방식을 모두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제가 그분들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굉장히 바쁜 이제 그 사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점심 저녁 시간 피크 시간인데 이때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저가 지금 가장 좀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3, 4시입니다. 이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그쪽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센스이긴 한데 이 부분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처음부터 이런 엇나가는 게 없이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 선정을 하셨으면은 세무대리인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궁금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모든 거를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고민하시면은 담당자가 좀 귀찮지 않을까? 괜히 이제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좀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못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세무 대행을 맡기고 기장 대리를 맡겼을 때는 이 비용에 자문 서비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조금 더 폭넓게 그 절세 가이드를 받고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면은 이거 세금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 안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매출이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고정적이어가지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럼 좀 가이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세무 대리인도 이렇게 물어보는 분한테 그냥 지금 많이 버셨으니까 많이 내세요. 이렇게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무 대리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가 모르더라도 그 같이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다 위에 계시고 그 직급이 다르신 실장님이라던가 사무장님 아니면 세무사님 아니면 세무사님도 또 다양한 폭넓은 또 그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모아놨다가 명확하게 질문을 해라.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활용해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무 대행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세무 대행 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법 그리고 세무사를 고용하고 나서 내가 원활하게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무 대행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있고요. 세무 대행이란 무엇이고 대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세무 대리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세무 대리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 대리를 맡긴다 그러면은 많이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절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그 서류에 대해서도 내가 또 다시 재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좀 사업주분 분도 세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세무 대리인도 잘 활용하시고, 이런 방향이 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0% 제 경험에서 나온 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좋은 세무 대리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